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요. 죽음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왜 우리는 죽음을 배워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죽음을 필멸의 거울에 비유하던데요. 아,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거울을 통해서만 비로소 삶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죽음 공부라고 하면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우울해질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가요? 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이건 인간의 유한성을 똑바로 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아주 치열하게 성찰하는, 뭐랄까, 삶의 교육에 가깝습니다. 삶의 교육이요? 네, 그러니까 공포가 아니라 각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각성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사실 그 각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현대사회의 어떤 역설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 나온 이미지를 보면 그러니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풍군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길어졌죠. 공간으로. 추방되어 버렸죠. 네. 투명해진 죽음, 은폐된 진실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는 그런 생물학적인 현상은 의료 장비로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됐죠. 네네. 하지만 그 죽음이 원래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었다는 그 진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철저히 감춰졌다는 의미예요. 아, 생각해보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증조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온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밤새 댁을 지키고. 네, 그랬었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지막을 보면서 아, 죽음이 삶의 일부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고요. 그때는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몸으로 배우는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그냥 처리해야 할 의료 절차 내지는 실패처럼 여겨지잖아요. 실패요? 네. 통계만 봐도 병원 내 사망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장례 절차는 점점 더 간소화되고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렇게 죽음이 일상의 공간에서 지워져 버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제대로 애도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아주 낯설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죽음을 외면하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그런 신묵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걸까요? 네. 자료에 그 기울어진 시계 이미지가 나오던데 그게 바로 그 대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 시계 이미지가 삶의 지연이라는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죠. 삶의 지연. 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는 죽음을 그냥 막연한 미지의 공포로 남겨둬요. 정체를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 무의식적인 불안이 우리 삶의 태도를 교묘하게 바꿔놓는 겁니다. 언젠가 하겠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아직 시간 많아, 이런 생각으로요? 아, 진짜 중요한 것들을 계속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 죽음처럼 불편한 걸 굳이 생각해서 뭐해? 그냥 잊고 즐겁게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꼭 지연이라기보단 그냥 자연스러운 방어기제 아닌가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잊고 사는 상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놓치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아, 자료의 핵심 총찰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을 잊은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부모님이란 사소한 문제로 다투거나 직장 동료 말 한마디에 그렇게 연연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마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겠죠. 죽음에 대한 침묵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죽음을 외면하는 게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걸 방해한다는 역설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죽음 교육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좀 무겁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개념이 흔히 불러일으키는 오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어떤 오해예요? 죽음 교육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허무주의에 빠뜨리기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목표로 하죠. 삶의 유한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 막연한 공포를 준비된 수용으로 바꾸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메멘토 모리, 즉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유명한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대 로마 장군 이야기까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현대인에게 너도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긴급성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로 연결되는지 좀 와닿지가 않네요.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은 없냐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적 재해석의 핵심이죠. 오늘날의 메멘토 모리는 단순히 죽으니 끝이다 라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죽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강력한 긴급성의 메시지로 작동합니다. 아, 긴급성.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쉬워요. 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필연적인 죽음을 딱 직시할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기준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에서 벗어난다고 봤어요. 아, 거기서 벗어나서? 네. 진정한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걸 묻게 된다는 거죠. 즉,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주체적인 삶으로 이끄는 겁니다.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그 깔때기 그림이 나왔군요. 그게 진짜 직관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던 남들의 시선, 더 많은 돈, 사소한 걱정거리 같은 것들이요. 네. 그게 죽음 인식이라는 깔때기를 통과하니까 다 걸러지고 맨 아래에는 정말 순수한 것들만 남는 거죠. 맞습니다. 그 깔때기 아래에 남는 게 바로 사랑, 나 자신과의 관계,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 같은 본질적인 가치들이고요. 이게 바로 관점의 전환이 가진 힘이군요. 엄청난 힘이죠. 실제로 심리치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내담자에게 이렇게 묻죠. 만약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 하는 걱정들 중에 어떤 걸 계속 붙들고 계시겠어요? 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민이 그냥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이 고민이 과연 중요한가? 이 질문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단순히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삶에서 덜어내는 작업에 더 가까운 거죠. 덜어내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가치의 재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없는 물질적 성공을 줬던 관점이 소중한 사람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 같은 경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죠. 미래의 성공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평온으로 바뀌고요. 네, 삶의 운영체제 자체가 바뀌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나 철학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죠.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교육 전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올라가고 죽음 불안 수치는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심리학의 공포 관리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 공포관리 이론이요? 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걸 자각할 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데요. 그 공포를 이겨내려고 역설적으로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고 해요. 흥미없네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에 몰두하거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를 더 굳건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는 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의 벽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자료에서 실천적 준비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유언장 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네, 어렵죠.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께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다가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 한다는 말씀에 대화가 바로 막히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고 또 죽음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준비를 죽음을 재촉하는 불길한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지 않고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유언장도 마찬가지고요. 라는 측면도 정말 크겠네요. 물론이죠.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가족들이 겪을 혼란이나 죄책감을 덜어주는 거니까요. 아빠는 이걸 원하셨을 거야 하면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실천적 준비는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행위인 동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가장 깊고 사려 깊은 배려인 셈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잘 살아다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이니까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료에 나온 킨치기 그릇 이미지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잇는 기법이요. 네, 이걸 상실 수업에 비유한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키치기는 애도의 과정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죠. 현대사회는 슬픔을 빨리 털어내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하잖아요. 맞아요. 직장에서도 경조 휴가는 며칠뿐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요. 하지만 킨치기는 깨진 조각, 즉 상실의 아픔을 숨기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드러내는 거군요. 네, 그 상처의 흔적을 금으로 정성껏 메어서 나의 역사와 이야기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애도란 슬픔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표현하고 공유하면서 깨진 삶을 다시 이어붙이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상처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훈장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마감 효과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아, 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정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소한 오해나 갈등을 지속할 에너지가 아깝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과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 채 영영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지금의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닫게 되죠.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표현을 더 이상 미래로 미루지 않게 되는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관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정렬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카르페 디엠, 즉 현재를 즐겨라 는 말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말이 종종 욜로처럼 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즐기는 의미로 오해되기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죽음을 통해 배우는 카르페 디엠은 그런 쾌락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에 100% 현존하고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매일 보던 평범한 아침 햇살, 늘 마시던 커피 한 잔의 향기, 늘 곁에 있던 가족의 목소리처럼 너무 당연해서 지나쳤던 것들이요. 네. 그게 사실은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음을 깨닫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밀도가 달라지겠네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보다 매 순간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느냐는 깊이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메시지군요. 그것이야말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삶의 지혜일 겁니다. 우리가 모두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너무 자주 잊고 사는 진실을 죽음이라는 거울이 다시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지요. 오늘은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삶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삶을 성찰하는 각성의 계기로, 또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그리고 마침내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내는 지혜로 바꾸는 긴 여정이었네요. 네, 죽음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와서 끊임없이 대화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를 딱 함축하는 것 같아요. 죽음을 배우는 것은 삶을 배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필멸위하는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명한 색채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료 마지막에 당신의 마지막 수업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이 질문을 청취자분께 조금 다르게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네. 만약 오늘 당신의 묘비명을 단 한 문장으로 직접 써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묘비명이요. 그리고 그 문장처럼 살기 위해 거창한 계획 말고요. 바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남은 하루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문구가 마음에 남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